2025년 5월 어느 일요일 아침, 서울 마포구의 작은 교회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예배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87세의 이경숙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를 돌며 매달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해왔다. 단 하나의 이유였다. 1961년 봄, 그녀가 6살 난 쌍둥이 딸을 잃은 후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그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남편을 잃은 1959년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 어린 두 딸을 혼자서 키워야 했다. 그녀는 동네에서 바느질과 청소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하루하루가 힘겨웠지만 서진이와 수아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1961년 3월, 그날 아침, 그녀가 오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집에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려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시어머니인 조말순이 찾아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부잣집 부부가 아이들을 데려갔어. 자식이 없는 집인데 돈도 많고 교육도 잘 시켜줄 수 있대. 네가 해줄 수 없는 걸 걔네는 해줄 수 있어. 얘들을 위해서야. 이경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너무 어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딸들을 다시 품에 안을 날만 기다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후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끝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이경숙은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다 팔고 3가지 일을 병행하며 돈을 모았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구청과 법원에 서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모든 문서가 사라진 상태였다. 마치 서진이와 수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손자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녔다. 혹시라도 아이들과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하나로 수백 개의 예배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앙심 깊은 노인이라 여겼지만 사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단 하나였다. 내 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2025년 5월, 그날도 똑같은 일요일이었다. 그녀는 손자 박민재와 함께 처음 방문하는 교회에 도착했다. 특별한 기대 없이 늘 그랬듯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여성의 목소리가 유난히 귀에 꽂혔다. 두 목소리는 하나의 화음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 음색은 너무도 익숙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소리였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을 억누를 수 없었다. 서진이와 수아. 그녀의 딸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 잠들기 전 그녀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이 따라 부르던 음률. 그 모든 기억이 그 두 목소리에 겹쳐졌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찬양대 쪽을 바라보니 2명의 노년 여성이 합창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비슷한 키와 체형, 비슷한 머리 모양, 비슷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경숙은 점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은 60년 전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표정과 닮아 있었다. 이마 오른편에 흐릿한 흉터가 있는 여성은 4살 때 사다리에서 떨어졌던 서진이의 상처와 같았고, 손가락에 반지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여성은 어릴 때 불안할 때마다 실을 감고 손을 돌리던 수아의 습관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채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박민재가 옆에서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찬양대의 움직임은 더욱 일치했고 손짓 하나, 고개 돌림 하나까지 똑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운명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만 되뇌었다. 서진아, 수아야, 내 딸들아. 그렇게 64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순간 이경숙은 알았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예배당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다. 그 희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손에 잡힐 듯한 현실이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서 녹슬지 않고 간직해온 기적이 마침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경숙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두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합창단의 중앙에서 찬양을 이끌던 두 명의 여성은 머리가 희끗했지만 허리는 곧고 서로에게 호흡을 맞추는 방식도 완전히 일치했다. 그녀들은 70세쯤 되어 보였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회중을 향해 얼굴을 비쳤을 때 경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턱의 한가운데 들어간 보조개, 웃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잡히는 그 자국은 분명했다. 서진이와 수아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특징이기도 했다. 이경숙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의자 가장자리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1961년 그날 아침으로 되돌아갔다. 마포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6살이었던 쌍둥이와 함께 살던 그 시절. 그녀는 아침 일찍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고 아이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웃에게 물어보고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울부짖으며 뛰어다니는 그녀에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 조말순의 냉정한 말뿐이었다. 그 아이들은 더 나은 곳에 갔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자식이 없는 부잣집으로 갔다고 했다. 공부도 시켜주고 좋은 음식과 옷도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처음엔 그저 말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조말수는 그로부터 3년 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그녀와 함께 묻혔다. 그 뒤로 이경숙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남편 없이 쌍둥이를 키운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변호사를 고용하고 관공서와 법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기록은 없었다. 출생신고조차 무효화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서진이와 수아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렇게 서류가 사라진 뒤 그녀는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 후 그녀는 방법을 바꿨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서울 곳곳에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때론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예배 시간마다 합창단을 눈여겨보았고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단서라도 들리면 이름 모를 기대감이 솟구쳤다. 그러나 번번이 실망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신앙심 깊은 노인이라며 존중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이들을 찾고 싶다는 간절함. 그날 예배는 젊은 신부 박세진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부였지만 이전 신부였던 조성진 신부가 남긴 기록을 통해 이경숙의 사연을 알고 있었다. 딸들을 찾기 위해 교회를 순례하는 여성이라는 간단한 메모였지만 박 신부는 언젠가 그 사연의 당사자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 이경숙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두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왼쪽에 선 여성의 이마에는 미세한 흉터가 있었다. 4살 무렵 나무 사다리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였다. 그 자국은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이었고 이경숙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오른쪽의 여성은 설교 중에도 계속 왼손 약지어 반지를 만지고 있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긴장하면 손가락에 감아놓은 실을 꼬는 버릇이 있었다. 그 습관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예배가 절정에 이르러 성찬식이 시작되자 두 여성은 합창단에서 내려와 제단 앞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성체 분배를 도우며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앞줄로 다가오던 그들. 이경숙은 이제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본 그들의 얼굴은 기억 속 아이들의 눈매, 입술 모양, 그리고 눈빛 그대로였다. 세월의 주름과 흰머리는 있었지만 그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음속은 복잡했지만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다. 박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하나만을 되뇌었다. 이 아이들이 맞다면 반드시 느낄 것이다. 피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순간 두 여성 중 하나가 손을 내밀었다. 이경숙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무언의 감정이 전해졌다. 그 짧은 접촉에서 그녀는 확신했다. 이 감각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건 모성의 감각이었고 시간과 거리를 뚫고 되살아난 진실이었다. 서진과 수아는 지금 눈앞에 있었다. 이름은 달라졌고 삶의 경로도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딸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경숙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상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의 성찬식은 형식적으로 흘러갔지만 이경숙에게는 전혀 다른 시간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눈앞의 두 여성이 자신이 찾던 딸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눈빛, 표정,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사이의 호흡이 어릴 적 서진과 수아가 보여주던 그것과 정확히 같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성찬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손을 내민 여성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윤서진.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 살짝 닿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름을 말하고 싶었지만 먼저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손끝이 닿는 짧은 접촉 속에서 상대 여성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경숙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경숙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감정을 맛보았다. 반가움과 슬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해도 그 눈빛과 손길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이경숙이 조용히 이름을 불렀을 때 서진아, 수아야, 두 여성은 잠시 굳은 듯이 멈췄고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익숙한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 듯한 느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너희들 어릴 적 이름이 서진이랑 수아였어. 그 순간 상대 여성의 얼굴에서 작은 경련이 일어났다. 긴 시간 억눌러왔던 기억의 조각이 흔들리듯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저희 이름을 아세요? 이경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검은 보자기로 감싼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연보라색 아이 원피스가 접혀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그 모양과 자수는 그대로였다. 이건 너희가 사라졌던 날 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이야. 나는 이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단다. 언젠가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지. 여성들 중 한 명, 서진이라고 확신하는 이는 그 옷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이는 손을 뻗어 옷자락을 살짝 만져보았고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에 눈을 감았다. 어릴 적 누군가가 이 옷을 입혀주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던 장면. 너무 오래되어 얼굴은 희미했지만 따뜻한 말투와 손길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이경숙은 그들에게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서진아, 네 이마엔 4살 때 넘어져 생긴 흉터가 있어. 내가 직접 너를 데리고 뒷골목 병원에 갔었지. 그 의사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항상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 수아는 오른손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지. 그리고 긴장하면 손가락에 실을 감아 돌리곤 했지. 그건 아무에게도 안 알려졌어. 나만 알고 있었어.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어떤 정보보다도 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적인 기억들이 그들을 붙잡았다. 서진은 손을 들어 이마의 흉터를 조용히 만졌고 수아는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점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세상의 모든 진실을 품고 있는 듯했다. 이경숙은 마지막으로 자장가 한 소절을 낮게 불렀다.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멜로디였다. 잘 자라, 서진아. 잘 자, 내 수아야. 엄마는 여기에 있고 절대 너희를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녀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말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절 아이들의 잠을 재우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가사였다. 서진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 멜로디를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몰랐지만 삶이 힘들 때면 무의식적으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고 서로 같이 부를 때조차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그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플 때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수아는 조용히 말했다. 이 노래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항상 입버릇처럼 불렀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노파는 그저 자신들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였다. 그 순간 이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없이 그녀는 딸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는 끝없이 기다렸고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낯선 이름들이 다시 익숙해지고 있었고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연결되었다. 이름과 기억, 사랑과 상처,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 사이로. 이경숙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교회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교인들 역시 말을 잃고 있었고 모두가 이 경이로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첫 줄에 앉아있던 82세의 고정희 권사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이경숙의 오랜 친구이자 딸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녀를 수십 년간 지켜봐온 사람이었다. 저분이야, 경숙이 그 오랫동안 딸을 찾던. 합창단에서 내려온 두 여성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경숙을 조심스럽게 자리로 모시고 앞줄에 함께 앉았다.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다. 박세진 신부는 상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조용히 설교를 마무리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수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는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어머니는 우리를 버렸다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감정이 실려 있었고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원망했죠. 우리를 두고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경숙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린 적 없어. 너희를 데려간 거야. 몰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 희미하게 다랜 아이들의 옷까지, 직접 손바느질로 만든 머리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보라색 원피스 한 벌. 이건 수아가 사라진 날 입고 있던 옷이야. 나는 그날 이후로 이 옷을 단 하루도 버리지 않았어. 언젠가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야. 서진은 손을 뻗어 천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질감이 익숙한 듯 낯설었고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어릴 적 누군가가 이 옷을 입혀주며 달래던 장면. 그 손길과 목소리는 너무 멀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웠다. 수아도 옷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옷 본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내게 입혀줬던 걸. 이경숙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서진아, 너는 4살 때 나무 계단에서 굴러서 이마를 다쳤어. 내가 너를 업고 병원에 갔었지. 박동수 원장님, 그때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했어. 수아야, 넌 오른손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고 항상 그 손가락에 실을 감아 돌리곤 했지. 그런 건 너희 둘 말고는 아무도 몰라.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사실이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거짓말일 수 없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라 하기엔 그녀가 들려준 기억들은 자신들조차 잊고 있었던 진실이었다. 서진은 무의식 중에 이마에 흉터를 만졌고 수아는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경숙은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너희 둘은 항상 함께 노래했어. 내가 만들어준 자장가를. 잘 자라 서진아. 잘 내 수아야. 엄마는 여기 있어. 너희를 절대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그 노래 기억나니? 그녀는 숨죽이며 멜로디를 읊조렸고 두 자매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진이 먼저 반응했다. 그 노래 우리도 알아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이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괜히 따라 부르게 되던. 두 자매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노래는 설명할 수 없던 위로였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경숙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건 내가 만들어준 노래야. 너희가 잠들기 전 항상 불러줬어. 그 노래는 너희와 나를 잇는 달이었단다. 그 순간 두 자매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수십 년간의 단절과 혼란, 거짓으로 채워졌던 이야기들은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다. 대신 진짜 기억과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이름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 속에서 이제야 본인의 진짜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때 고정희 권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경숙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경숙아, 정말 기적이야. 너는 해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교회 안에는 말 없는 울림이 번져갔다. 박세진 신부는 예배를 마친 후 조용히 다가와 교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신께서 특별한 순간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이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 이경숙과 그녀의 딸들, 서진과 수아는 그렇게 다시 연결되었다. 눈물과 침묵,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만든 기적의 시작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서진과 수아는 이경숙과 함께 조용히 교회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교인들이 하나둘 떠난 뒤 박세진 신부는 천천히 다가와 상황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경숙은 짧게 대답했다. 신부님, 이 아이들이 제 딸입니다. 64년 전 사라졌던 제 딸들이에요. 그의 눈이 크게 열렸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섰다. 그는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입양 부모님은 늘 말했어요. 우리 친어머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를 떠났다고, 더는 키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아도 덧붙였다.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크면서도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원망했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버렸다고. 이경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그날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나니 너희가 없었어. 너희를 데려간 사람은 너희 할머니야. 조말순. 그녀는 나에게 한마디만 남겼어. 부잣집 부부가 너희를 데려갔다고. 공부도 시켜주고 좋은 옷도 입힐 수 있다고.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이라고. 그땐 내가 너무 어리고 무력했어. 며칠 후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말했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했지. 두 자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그냥 어디론가 보내진 거예요? 이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돈이 없었고 지위도 없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었어. 기록도 사라졌고 법적으로도 아무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너희를 직접 찾기로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있을지도 모를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뿐이었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만히 덧붙였다. 난 수십 년 동안 매달 교회를 돌았어. 혹시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너희가 혹시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언젠가 너희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양부모님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부족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이유 없이 공허하고 이유 없이 외로웠어요. 그게 엄마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 순간 낯선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김순정입니다. 저는 신혜숙 여사님 댁에서 40년 넘게 일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경숙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신혜숙이요? 김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진 씨와 수아 씨를 키운 그 양어머니 맞습니다. 서진과 수아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순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두 분이 그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함께 있었어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 분은 많이 울었고 엄마를 찾았어요. 하지만 신 여사님은 항상 말했죠. 친어머니는 다른 도시로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몰래 듣게 됐죠. 신 여사님과 남편분이 어떤 여자와 거래했다는 걸. 그녀는 손을 모으며 말을 이어갔다. 돈이 오갔고 문서를 조작했고 관계자들에게도 돈이 건네졌어요. 모두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땐 큰 돈이었고 제 아이들도 있었어요. 생계가 어려웠고 그 돈이 간절했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경숙은 조용히 물었다. 조말순도 돈을 받았나요? 김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녀는 200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나머지는 구청 직원, 변호사, 중개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모든 흔적이 사라졌죠. 서류도 이름도 출생 기록도 완전히 지워졌어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우리를 팔았다는 말이에요? 김순정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 여사님은 말년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자주 당신들을 찾았고 항상 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자필로 긴 편지를 남기셨어요. 진실을 고백한 편지였죠. 그 편지는 법무법인 박동욱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가 지금도 보관 중일 겁니다. 이경숙은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박동욱, 조말순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한 적 있어. 어떤 일이든 해결해준다고. 그도 이 일에 연관이 있었던 거군요. 박세진 신부가 조용히 나를 보탰다. 박동욱 변호사는 지금도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 은퇴하셨지만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만나야 해요.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경숙은 딸들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물었다. 혹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너무 어리고 너무 무력했던 나를? 서진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그들은 새로운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고통과 배신, 침묵과 후회의 세월을 지나 이제 진실은 더 이상 멀지 않았다. 박세진 신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한 후 이경숙과 딸들 그리고 김순정을 세크리스트로 안내했다. 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민재도 따라 들어왔고 모두가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진은 어색하게 민재를 바라보았다. 아직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친숙함이 느껴졌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박민재라고 해요. 외할머니의 외손자예요. 엄마는 윤지원이라고 했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당신들 이야기를 해주신 적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매년 생일이면 할머니가 편지를 쓰셨어요. 언젠가 꼭 전해주고 싶다면서요. 서진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지원, 그 아이는 우리. 이경숙이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가 사라지고 2년 후 나는 또 한 명의 딸을 낳았어. 윤지원. 그녀는 너희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너희를 찾으러 다녔어. 그녀도 너희를 만나고 싶어 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암으로 떠났어. 너무 일찍. 수아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짧게 이름을 되뇌었다. 지원. 그 이름은 너무도 멀고도 가깝게 느껴졌다. 서진은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몰랐던 여동생이 있었던 거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머니는 외삼촌, 즉 저희 엄마의 오빠를 다시 만나지 못하셨지만 손주들은 있어요. 저는 형과 누나가 있고 저희 가족은 모두 할머니를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할머니에게 늘 말했어요. 언젠가 꼭 찾게 될 거라고. 이경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지원이는 참 따뜻하고 강한 아이였어. 내게 두 번째 희망이었지. 그녀는 삶의 끝날까지 너희를 믿었어.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수아는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원의 딸이 너였구나. 우리가 몰랐던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우리 가족에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외할머니의 슬픔이 늘 어디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 순간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를 찾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알고 있던 전부가 뒤집혔어요. 수아도 이어서 말했다. 양어머니는 우리에게 잘해주셨어요. 교육도 시켜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항상 어디선가 빠진 느낌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줄 수 있었던 건 많지 않았어. 가난했고 불안정했지.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 그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잠시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선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곳에서 마주치지 않았던 걸까요? 이경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20년 전 이 마포로 이사 왔어. 퇴직하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 민재가 여기가 괜찮은 동네라며 데려와줬지. 그 후로 난 이 근처 교회들을 순례했어. 항상 오후 미사만 참석했어. 오늘처럼 아침 미사에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야. 수아는 놀라며 말했다. 우리도 마포에서 오래 살았어요. 저희 집은 이 교회에서 3블럭 떨어진 곳이고 언니는 5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아요. 15년 넘게 이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항상 주일 아침 예배만 참석했기 때문에 겹칠 일이 없었던 거네요. 서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엔 보통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요. 아이들과 손주들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당신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김순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모두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때 박세진 신부가 세크리스티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박동욱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놀라워하시면서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가능하시답니다. 오래전부터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서진은 놀라서 물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중요한 문서들을 보여드릴 게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문서들을 보고 나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오늘 만나러 가야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거기에 있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해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모든 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이경숙은 조용히 딸들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희를 다시 찾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만났으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모두 알고 싶단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우리 집에 가요. 가족들을 소개할게요. 딸 멜리사와 손주들도 있어요. 서진도 덧붙였자. 나도 집에 손녀가 있어요. 이름은 이은아예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꼭 만나게 해드릴게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럼 제가 차를 가져올게요. 먼저 이모들의 집을 들렀다가 변호사님 댁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경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구나.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동차 안은 조용했다. 민재가 운전대를 잡고 이경숙은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양옆으로 서진과 수아가 나란히 앉았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말이 없었다. 수십 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지만 채워야 할 시간은 여전히 많았다. 민재는 먼저 서진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서진은 조심스럽게 이경숙에게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고 손녀도 있어요. 둘 다 오늘 집에 있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서진이 그를 불렀다. 성훈아, 잠깐 와봐.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남성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일어나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분이 너의 외할머니야. 나의 친어머니, 64년 만에 다시 만난 분이야. 남성은 놀란 눈으로 이경숙을 바라보았다. 외할머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감추지 못했다. 서진은 그에게 조용히 설명했다. 우리는 입양된 아이들이었고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하지만 진짜 엄마는 우리를 찾기 위해 64년을 기다리셨단다.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경숙에게 인사를 드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서진은 다시 거실을 향해 외쳤다. 은하야, 나와봐. 할머니 오셨어. 곧 1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경숙을 보자 멈칫했다. 은하야, 이분은 내 증조 할머니야. 너의 이름은 사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난 늘 이 이름이 특별하다고 느꼈지만 이유는 몰랐지. 이제야 알게 됐어.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은하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를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다. 은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서진은 다시 이경숙에게 말했다. 은하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할머니처럼요. 그 자장가도 자주 흥얼거렸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피는 어쩔 수 없나 마요. 이경숙은 손녀와 증손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세월의 틈이 무색해지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수아의 집으로 향했다. 민재는 차를 조용히 몰았고 도착한 집은 정돈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문을 열자 주방에서 한 여성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아가 그녀를 불렀다. 멜리사야, 잠깐 이리 와봐. 소개해줄 분이 있어.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40세 전후로 보였고 눈빛은 엄마와 닮아 있었다. 수아가 말했다. 이분이 너의 외할머니야. 나의 친어머니. 오늘 드디어 만났어. 멜리사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와 이경숙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진짜 외할머니요?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단다. 엄마는 우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났어. 멜리사는 천천히 이경숙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멜리사라고 합니다. 이경숙은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다. 너는 너희 엄마 어릴 적 모습 그대로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수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가 없었던 세월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때 멜리사가 말했다. 피터는 학교에 가 있고 안나는 방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돌아오면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가족을 다시 만나는 날이구나. 시계를 보니 오후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이제 박동욱 변호사의 집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민재가 다시 운전석에 앉았고 이경숙과 두 딸은 뒷자리에 함께 탔다. 차 안은 이번은 더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불안보다는 결심이,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경숙은 조용히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6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내 마음속에서 너희는 언제나 6살 그 모습으로 남아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내 옆에 있는 걸 보니 정말로 끝만 같다.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잃게 됐는지. 수아도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겪었던 시간을 온전히 알고 싶어요. 우리가 놓쳤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싶어요. 민재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차는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 박동욱 변호사의 집이 있었다. 오늘 오랜 비밀의 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경숙은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우리는 진실 앞에 서 있다. 박동욱 변호사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이경숙과 두 딸, 그리고 민재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섰다. 박 변호사는 나이가 들어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맞으며 말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고 있었지요. 박 변호사는 오래된 서랍장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때가 묻은 그 봉투에는 윤서진, 윤수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이건 신하숙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입니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들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글씨는 흐트러졌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낭독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서진, 수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너희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이겠지. 그리고 내가 죽은 후일 것이다. 너희를 데려온 날부터 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처음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이 전부였고, 그러다 조말순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너희를 데려오게 되었다. 편지는 그날의 거래, 문서 조작, 관계자 매수, 조말순에게 건넨 돈, 구청 직원과 변호사까지 연루된 과정을 모두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았다고 적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진짜 어머니의 사랑만큼 깊을 수는 없었다. 너희는 언제나 뭔가를 그리워했고 나는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녀는 결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편지를 마치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수아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를 사랑하긴 했네요. 이경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틀렸지만 너희를 소중히 여겼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야.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이경숙이 과거에 보냈던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1961년 당시 이경숙이 작성한 실종신고서, 경찰서에 보낸 탄원서, 교회에 부탁한 전단지까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이경숙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었다. 서진은 한 장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 아이들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과 수아는 눈을 감았다. 잃어버린 시간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전했다. 신혜숙 여사님은 유언장에 따라 만약 여러분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면 자신이 남긴 유산 일부를 마포구 산부인과 병동에 기부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성의 소중함을 기억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마음이라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서진과 수아도 동의했다. 우리는 그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신 누군가의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이번엔 평온함이 감돌았다. 이경숙은 두 딸의 손을 조용히 잡고 속삭였다. 이제 너희 이름 서진이와 수아로 불러도 될까?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이름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이름으로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서진의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김성훈, 김은아, 멜리사, 피터, 안나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경숙은 식사 전 기도를 하며 말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 동안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이경숙은 남편 정재훈과 함께했던 기억, 서진과 수아가 처음 걸었던 순간, 그들의 첫 말, 첫 웃음을 들려주었다. 서진과 수아는 자신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서로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설명했다. 이경숙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어린 안나가 물었다. 할머니, 진짜로 64년 동안 언니들을 찾았어요? 이경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었단다. 엄마는 자식을 절대 잊지 않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벽이 있어도 진짜 사랑은 길을 찾아. 그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품었다.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도 깊은 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와 용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이경숙의 삶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둘러앉은 가족 속에서 다시 사랑을 주고받는 엄마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며 이 집안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침묵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고 용서하고 다시 이어지려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가족이 보여준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그리운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